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썸머타임 해제로 인해서 신세계가 11시부터 1시로, 새벽 1시로 이동이 됐습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이렇게 시간이 변경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는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보시면서 또는 매매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도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썸머타임 해제로 인해서 2부는 12시가 지나간 현재 시각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시가 지나갔고 또 개장한 지 30분이 지나갈 시각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마스터님과 그리고 해설위원님 상승 쪽으로의 기조는 계속해서 봐드렸는데 S&P가 지금 딱 2,585포인트입니다. 잠시 후에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6,30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 지수 모두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네요.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흐름입니다. 1.16, 095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골드도 볼까요? 골드도 역시 움직임이 적네요. 1271.9달러. 그리고 크루드오일 일부 마지막 말미에 좀 큰 변동성을 보였던 크루드오일은 55.89까지 일단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신세계 2부에서는요, 변화된 시세에 따라서 그에 맞는 또 매매 포인트 함께 점검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이슈와 그리고 1부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접수해 주셨던 시청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에 대해서 지금 2,458이죠. 2,585포인트에 대한 부분 2시간 안에 지켜볼 수 있도록 또 해설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자, 2,585까지 찍었는데 그 이상은 못 가고 있네요, 해설위원님. 예,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갱신이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기존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고요. 근데 다시 그 돌파된 지지대가 뚫리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258,5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봉에서 좀 크게 밀리거나 아니면 다음 봉 정도까지는 보고 이 다음 봉이 현재 이 돌파된 저항선 위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느냐 갖고 방향성을 좀 판단해서 단기 매매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성급하게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돌파된 뒤 다음 봉이 양봉으로 더 갈지 음봉으로 갈지 테스트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신고가 갱신 그 가격대는 찍었고요. 하지만 그 가격대를 전후로 해서 다음 봉을 보신 이후 또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짧게 들어가시는 그런 관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이게 휩소를 항상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캔들의 이런 모습이 좀 전형적인 모습보다는 지금 이제 돌파를 좀 약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이 그렇게 세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그냥 살짝만, 그러니까 조금씩만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 또 하방 이슈가 또 크게 없으면 좀 그러니까 즉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일단은
상방이 돌파된 상황에서 성급한 매도보다는 일단은 다음 캔들 정도 한 번 더 보는 침착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착 여부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뭐 그 포인트를 건드렸다고 해서 그 포인트 가격대에 안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흐름까지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지금 S&P에 대해서 뭐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가격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 도와드렸고, 마스터님도 지금 지수 상방 쪽에서 뭐 하실 말씀 추가적으로 있으신가요? 2585.50을 지금 아직 돌파한 상태로는 안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지금 의견이시네요. 특수를 한두 틱 정도는 돌파를 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두 틱 정도로 돌파를 보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S&P는 5틱 정도 이상은 돌파를 해야 실질적으로 그 물량들을 소화하고 확실하게 상방으로 뚫어줬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힘싸움 구간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에 김호균 해설위원님은 2585포인트였고요. 또 에듀 시스템 마스터님은 2585.50포인트였잖아요. 네. 그 부분 두 가격대 모두 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후 시간이 지난 이후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2부 문을 열면서 S&P에 대한 부분 앞서서 뭐 가격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리뷰 도와드렸고, 시세도 전반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큰 다른 변동성이 있다면 또 그에 맞는 전략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 내용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본장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고점은 갱신을 하고는 있지만, 뭐 앞서서 일부에서 두 분이 분석을 해 주셨다시피 그 고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워낙 뭐 고점에서의 더 높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크지는 않는데 일단은 상승 기조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지수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기대감과 브로드컴, 퀄컴에 대한 부분이죠. 이 내용이 인수합병이 기대감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속보까지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시간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상담을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이 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거는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쪽에 접수시켜 주신 내용은요, 지금 8142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스위스 프랑을 1.0036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 현재 포지션이 물려 있으시고 전망과 차트 분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저희 쪽에 접수를 해 주셨는데, 자, 일단 오늘 유로 FX와 파운드에 대해서 저희가 통화적인 분석 도와드렸는데 스위스 프랑 정말 오랜만에 왔죠, 마스터님. 네. 지금 사실상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스위스 프랑 문의를 주신 것 그래요? 같은데, 네네. 간단히 그냥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스 프랑이 가치 분석상으로 지금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제 전 통화 종목과 같은 흐름으로 매도 방향으로 떨어졌는데, 이때 모든 통화 종목들이 동일하게 차트를 만들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잠시만요, 마스터님. 저희가 시청자분이 다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청을 하시면서 또 문자가 주셨는데 저희가 전화 상담으로 함께 도와드릴게요. 일단 어떤 종목인지 다시 한번 시청자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까요? 예, 스위스 프랑이요. 네네, 스위스 프랑을 가격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1.0036에 매수했거든요. 네, 월물도 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12월물이요. 네, 12월물로. 네. 예. 네, 궁금하신 점은 전반적인 분석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게 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 스위스 프랑을 선택하신 이유가 전 좀 궁금한데 어떤 이유에서 스위스 프랑을 선택을 하시고 종목을 또 매수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설명 중인데 제가 지금 들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이거? 네.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지금 옆에서 마스터님 기다리고 계시네요. 마스터님, 네, 함께 분석 도와주시죠. 지금 매매가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유로랑 골드 등등 저번에 지금 비농업고용지수 발표랑 동시에 지금 스위스 프랑도 마찬가지로 매도 방향으로 빠진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5에서 매도를 들어가셨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목들이 전부 다 같이 분석상 매도 방향으로 떨어지셨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매도를 들어가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금일장 기준으로 지금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1.0029가 1차적 저항선이었고요. 그리고 2차 저항선이 1.0046에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매수 포지션을 이 이상으로 끌고 가시는 게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상당히 털어내셔야 되고요. 이 구에서 실질적으로 못 터셨더라도 지금 이 구를 맞고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지지 여부를 보시려면은 1.008 라인에서 만약에 지지를 못하고 무너진다. 그럼 나머지 물량까지 전부 다 손절을 내보내시고요. 근데 만약에 008 라인 말고도 좀 더 레버리지를 낮춰서 길게 홀딩을 하고 싶다. 일단 손절 구간 좀 길어도 상관없으니까 매수 방향 좀 길게 나중에 전환할 걸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마지노선은 0.9991입니다. 여기 이하까지 빠지면은 더 이상 홀딩을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네. 저는 오늘장 내에서는 008까지만 지지선으로 홀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상승 방향으로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이 구를 돌파할 경우 46까지만 보시고 46에서 수익 청산을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뭐 추가적으로 도와주실까요? 지금 1.0036에 매수 들어가신 거죠? 네네. 예. 그 들어가신 게 이제 단기로 들어가십니까? 중기 정도 보고 들어가신 겁니까? 네. 중요한 부분인데. 아쉽게도. 그러니까 단기냐, 중기냐에 네. 따라서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전화 연결이 끊어졌는데, 너무 타이밍께서. 그런데 저희 방송 계속해서 보고 계실 거예요? 말씀해 주시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알아야 좀 말씀을 드리기 그래요? 때문에. 그러면 일단 그럼 단기적일 때, 뭐 중장기적일 때, 뭐 따로 이렇게 뭐 시나리오, 네.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네. 지금 뭐 전화 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지금, 아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수를 매수를 이제 유도하는 차트의 모습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정도 많이 빠졌고 지지선 라인에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상승폭이 크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네, 일단 맞아요. 좀 네.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차트였다. 지금 다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예. 네. 바로 질문 여쭤보시죠. 예,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들어가신 겁니까? 매수를요? 저 중기로 보고 들어갔거든요. 장기로요? 예, 중기로요. 중기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에마 같은 경우보다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프랑이.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기로 보고 들어갔습니다. 예. 시청자분께서 지금 거래하는 증거금 대비 지금 들어가진 포지션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겁니까? 조금 들어갔습니다. 한 10% 정도. 10% 정도요? 10% 정도면 최저점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버텨볼 만은 할 것 같고요. 단기로 들어가셨다면 지금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포로 들어가셨으면은 어차피 손절 라인은 좀 깊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 잡아놓고 그러면 20%를 쓰는 거죠. 20%를 썼는데 내가 그 다음 자리까지 밀린다. 거기선 손절을 해야겠지만 좀 약간 손절 폭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는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지금 좀 지지선에서 어느 정도 왔으니까 들어갈만 하다라는 전략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물타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신다거나 비중이 20%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시면서 어떤 추세 전환 상황에서 중기 추세를 추구한다라는 전략으로 좋은 변곡점을 찾으시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중기적으로 바라보신 그 안에서 두 분이 또 매매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변곡점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걸? 변동성에 대한 변곡점은 미리 알 수는 없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손절을 걸어놓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절 자체가 내가 아주 타격이 크지 않은 구간,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번에 내가 변곡점을 못 찾았다, 즉 손절이 나갔다 그러면 다시 다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미련을 갖고 계속 물타기를 하다가 매매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곡점은 찾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한마디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변곡점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뭐 확실하게 터닝이 나오는 것을 떠나서 확률적으로 변곡점을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2구도 말씀드렸고, 4구도, 46도 말씀을 드렸고, 뭐 9991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전부 다 과거의 기관들이 확실하게 진입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포인트들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매수 매도 물량이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항상 변곡을 예상하시는 게 차후에 추세 공간 설계를 위해서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뭐 궁금하신 사항 해결이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자, 일단 스위스프랑에 대해서 매수로 포지션을 가지고 계셨고, 변곡점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시고, 중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으시다. 일단 차트가 가격대가 많이 빠진 종목을 일단 선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증거금 관리가 10% 정도밖에 안 쓰셨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좀 우려를 했었거든요, 사실. 네. 일단 계약수와 뭐 증거금에 대한 부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 포지션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도 저희가 또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샵 0082번 또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사연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자, 문자로 받아온 내용은요, 5930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역시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또 문자가 오셨습니다. 오일을 54달러 정도의 매수 들어가고 싶은데 다시 이 가격대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저점에서 좀 잡아가고 싶다. 일단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하지만 가격대 다시 눌릴 때가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일을 잡고 싶으신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55달러 후반대입니다. 54달러 뭐 올 때는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이번 주 안에도 가능성은 약 그래요? 60% 정도는 있습니다. 60%가 넘나요? 네, 60% 정도 있는데 왜 그런지를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6달러가 저번 주에 제가 베이커리주 굴착장 매수가 감소했을 때의 목표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번 주 중에 제가 오일의 가치평가는 54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저번 주에 베이커리주 굴착 장비수가 증가했음에도 차트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54까지가 맥시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54를 지지선으로 삼고 나서 56까지 큰 추세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 상태에서 56 이상을 추가적으로 치고 가려면은 사실 베이커리주 굴착 장비수에 대한 부분을 최소 2주에서 3주가량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추가적 추세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트레이트 추세를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54까지 한 번 더 내려와서 확실한 가격대의 안정성을 보여주면서 베이커리주 굴착 장비수에 대한 부분을 2주가량 포착을 하고 그 후에 추가적 추세를 올리는 것이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54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는 또 아래쪽으로 가격대도 변동성이 열려 있군요. 네, 변동성이 열려 있으시고요. 이거 굳이 이제 만약에 오지 않더라도 저희는 그냥 안 들어가면 됩니다. 네, 안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냥 오면은 들어가고 안 오면 안 들어가고 관점으로 가시면 되는데 확률적으로 지금 오펙이 스트레이트 추세를 올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셰일이 생산력이 있는지 부분을 확인하면서 가는 상승세 구간이기 때문에 핑퐁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54를 기다리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저는 좀 걱정이 됐던 게 먼저 들어갈 가격대를 먼저 좀 생각을 하신 게 좀 위험하거나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했어요. 하지만 그 가격대가 일단 뭐 의미 있는 가격대인 만큼 그 부분 다시 올 수 있는 부분 다시 짚어드렸고요.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54에 매수를 들어가고 싶다. 이 단어, 이 문장의 모든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승 추세는 맞는데 매수를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54 정도 빠져 좀 눌림목 나오면 매수를 들어갈 건데 54까지 나올 자리가 있겠느냐? 나올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근데 과연 5일이 그런 추세적으로 어떤 눌림목 매수를 해서 물량을 끌고 갈 만한 종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균형 가격, 패러다임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준비한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긴 관점에서 지금 현재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5에서 55라는 긴 박스권이 2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하방 돌파도 하고 상방 돌파도 있었지만 그림상에서는 이 박스권에서 상단에서 매도하고 하단에서 매수했다면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뭐냐? 내가 이런 박스권으로 5일이 움직일 거라 예상하고, 그러니까 즉 하나의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로 예상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 45 언저리에서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54라는 관점에서 내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54를 공략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기 그러니까 추세적 매매로 54 눌림목에서 매수 들어가겠다? 5일이 과연 그런 종목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상품은 그렇게 원회로 움직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인데요. 공급이나 수요가 하나 크게 꼬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예전에 100달러에서 지금 30달러까지 찍어 내려올 때 공급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에 원웨이로 빠졌거든요. 지금은 그런 정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올라가면 셰일 나오고요. 비싸지면 또 이게 왔다 갔다 이 그런 약간 그 박스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오일과 셰일 가스의 같이 이런 대체 관계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상방 돌파했다 하더라도 박스권 흐름상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고요. 단 한 가지 전제 조건, 지정학적 위기 이런 부분만 없다면 이제 그런 박스적 트레이딩 관점을 아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달러에 좀 저가 매수로 일단 가져가고 싶은 시청자 분이신데 이 질문 내용 자체도 저희가 또 분석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렸고 앞으로 매수 관점 또는 뭐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가격적인 관점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429님 보내신 문자 확인할게요. 미국채 10년물이 꾸준하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 어떤가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부 시간에 골드는 봐드렸는데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았죠. 자, 미국채 10년물 125-09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124 저점을 찍고 난 이후 다시 125선을 회복한 현재 시점인데 그렇다면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국채 가격이 지금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추세가 전환이 된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긴 해요. 워낙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고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떤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할까요? 함께 두 분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 일단은요, 마스터님, 신호 나가나요? 네, 10년물 신호 매수 포인트로 드렸습니다. 매수 포인트로 지금 아래 하단에서 한 2개 정도 드렸고요. 신세계 포인트로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포인트 부분은.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매도 구간을 내려오는 구간 안에서 매도 방향의 매집 구간이 있었던 최고 매도 단가가 125포인트 16.0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목표가에 거의 다 도달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고 싶다면 아래 그냥 떨어지는 포인트, 저희가 매수를 드린 포인트에 떨어질 경우에 매수를 들어가시고 지금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런데 지금 왜 상승 구간을 보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옐런 의장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이제 더들리 총재부터 중요 핵심 인사가 빠지는 상황에서 안전자산들은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 방향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한 달만 더 있으면 이제 12월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워오죠.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멀리 느껴지셨을 텐데 이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슬슬 그 모멘텀이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세계로 또 매수 포인트를 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제 10년물 워낙 뭐 지수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10년 국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설위원님 말씀 궁금하네요 또. 네. 이제 뭐 트레이딩을 뭐 여러 관점으로 접근하겠지만 저는 미국채 같은 종목은 아까 뭐 원유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매하기 좋은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뷰를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저희가 미국채에 대한 뷰를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흐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봉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장기적인 흐름상 지금 128.00이 중요한 이제 이 분기점으로 작용을 하고 여기서 큰 저항을 받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상 미국채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나서 금리 인상은 국채 가격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리 인상 기조는 국채 가격 하방 압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좀 급격하게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 상승폭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겁니다. 네. 지금 단기적 상승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 흐름을 읽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이해가 가네요. 네. 네. 그렇다면 저는 좀 더 기다렸다가 한 이 정도 구간, 126-00이 좀 안 나오는 그 부근에서 눌림목을 주면서 매도 진입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 자리를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승을 추구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추구하다 진정한 추세를 먹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연말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그 이슈는 반영이 될 겁니다. 쭉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언제 시그널이 터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FOMC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옵니다. FOMC가 다가오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고 금리 인상은 국채 가격 하락 압력을 줍니다. 국채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이슈가 빵 터져서 국채가 급등하는 것만 없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매도 눌림목 자리를 잡아서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장기적인 추세에서 긴 추세에서 보니까 지금의 상승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답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제 한 3개 질문 받으면서 너무 좀 속상했던 점이 말씀하신 것 족족 제가 좀 그러니까 좀 맞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보는 그러니까 제 판단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마음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미국채 10년물에 대한 부분 두 분의 리뷰와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질문 주신 분 이 두 의견 잘 취하셔서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3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30분이 돼가고 있는데 저희 문자 많이 주시네요. 왜냐면은 잠깐 좀 말씀드릴게. S&P가 상방 저항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기준으로는 매도를 들어가면 안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가 지나가게 되면 오늘 매매는 뭐 없이 이제 어쨌든 신고가를 좀 더 갱신하는 모습이 유지된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자리 말씀드렸지만 돌파될 때는 이 저항을 확인하고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돌파된 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2586.50포인트입니다. 앞서서 김호균 해설위원님 1부에서 첫 번째 이슈로 말씀을 해드렸던 S&P 500에 대해서는 2585포인트 돌파 여부 그리고 안착 여부에 따라서 오늘 매매를 좀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585포인트를 뛰어넘고 2586.507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에서는 포지션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7까지 올라갔네요. 네, 미국 증시 정말 강하네요. 인정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2566.75에서 매수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박수 치면 되겠죠. 매수를 이미 저점에서 보유를 하신 그죠. 분과 아까 제가 2585.50에서 저항을 받고 심하게 떨어지면 청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돌파하실 경우 추가 홀딩 계속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2585.50에 완벽하게 안착했다는 여부를 인증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떨어질 경우는 정확하게
지지를 안 보이고 만약에 5틱 이상 여기를 더 떨어뜨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익절을 내보내시는 쪽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일단 포지션을 보유 중일 때 그리고 무포지션일 때 그 부분을 좀 잘 구분을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포지션일 때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 때는 일단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고 또는 매수 포지션을 들고 계신다면은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목표 가격을 높여가는 그 부분 두 부분을 저희가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아까 85.50을 왜 저희가 매도를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85.50에서 실질적으로 매도 방향의 물량 매집이 나왔던 건 맞지만 자금력을 인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제가 50틱을 얘기를 드리죠. 그만큼의 자금력을 인증을 시장에 시키질 못하면은 매수 치는 기관들이 해당 포인트에서 매도 관점으로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언제나 항상 자금력이 인증된 포인트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 500에 대해서 1부에 이어서 2부 함께 저희가 또 리뷰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이전에 저희가 마지막 문자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4997님 보내주신 문자인데, 나스닥에 대해서 지금, 매도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6,300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버텨볼까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S&P 본이라고 나스닥 보지 못했는데, 자, 현재 나스닥은 6,310포인트 움직이고 있는데요. 6,300에서 매도이신 거죠, 지금? 우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즉시 손절 내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유를 한 다음에 40틱 이상의 구간을, 손절 구간을 계속 버티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포인트는 장기 포인트로서라도 30틱 이상한 손절 포인트를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장기로 관점을 가져가시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중기든 단기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짧게는 15틱, 길게는 무조건 30틱입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시는 매매는 애초에 진입 자체를 잘못하신 매매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을 보내셔야 된다는 점 저는 무조건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6,300선, 지금 11포인트가 더 가고 있는데, 여기서라도 손절을 하는 것이 좋다. 매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게, 원칙 손절가를 넘어서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세요. 원칙 손절가를 넘으셨어도 당연히 손절을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손절이, 라인이 딱 정해져 있다면은 그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내보내셔야 되는 게 손절입니다. 손절이라는 거는 해당 가격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내보내셔야 됩니다. 금액 손절. 그러면 이제 원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호균 해설위원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은 지금 6300이면 지금 12시 기점으로 들어가신 거죠? 네, 4997님이 지금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6,300선 매도 6,300선을 돌파된 게 현재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지금 아까 S&P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전고점이기 때문에 저항대라고 말씀드렸고, 저항대가 돌파되지 못하면 내려갈 수 있다. 그런 포인트인데, 이거를 강하게 상방 돌파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에 들어가고 싶지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들어가신 상황에서 저도 손절을 좀 권유드리고요. 지금 309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며칠 물린 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좀 잘라내시는 손절을 권유드리는데 이거죠. 기존에 들어가셨을 때 이거는 무조건 빠진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손절을 어느 정도 잡고 여기서 매도를 들어갈 것인가를 하고 들어가셨을 텐데, 그러면 손절 잡아놓으시 생각하신 손절까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손절이 없으시다면 이거는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끊고 다시 매도 포인트는 매수 포인트는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좀 오래되지 않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내려오다 하더라도요. 내려가서 매도를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서 마냥 버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 가격을 정해놓으셨으면 그걸 지키시고요. 아니시라면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두 분이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신고가에 대해서 자리를 안착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텝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전에 스위스 프랑도 상담을 해드렸을 때 차트상으로 좀 많이 내려가서 여기서 매수에 대한 접근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도 신고가가 좀 올라가는 방향에서 매도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 더 손실을 줄이시고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좀 보태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신저가나 신고가를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단순 가격대 조항만으로 이제 매수를 반대로 잡으시는 것은 사실 매매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매매법입니다. 왜냐하면은 타 기관들이 진입했던 흔적조차 없는 신저가, 신고가 영역대죠. 그 영역대를 도전하는 과정에서는 저항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홀딩을 들어가신다면은 단기적으로 돌파 추세에 의해서 폭발되는 가격대에 의해서 손절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시다라고 좀 강경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까지 문자 사연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문자 상담과 전화 상담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는 매매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저희 쪽에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구리에 대해서도 또 문자 올라오고 있는데,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상품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많이들 거래하시는 그런 상품보다는 이런 좀 특별한 상품을 또 저희 쪽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리 쪽에 대한 문자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구리는 7442님 보내신 문자예요. 구리는 조정받을 만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매수 진입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좀 시청자분들이 사실 포지션과 가격대를 좀 정해 놓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일단 구리는 매수로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고, 구리 현재 가격대 볼게요. 3.1540입니다. 오늘 1.25% 상승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가 주봉으로 봤네요. 네. 1.25% 상승한 가격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매수 진입에 대한 조언 어떻게 주실까요, 마스터님? 저는 매수 진입가를 드리긴 드렸었습니다. 네, 아래쪽, 근데 상당히 좀 아래쪽에 드렸고요. 신세계 통해서. 지금 아래에 지금 저항선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3.1425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선 형성한 후에 상방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선이 있을 거라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매수가는 한참 아래입니다. 한참 아래에 지금 제가 3.1대, 3.1 정도대의 윗가격에 들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은 지금 신세계 들어오셔가지고 매수 가격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방향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마시라고 강경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3.1대가 좀 적당한 매수 가격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필요한 자리인 것 같이 보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요. 네. 그러니까 구리 같은 상품 경우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상품 선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원유 정도가 원유 재고 발표나 여러 이슈들을 좀 접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품 선물들은 거의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어떤 긴 호흡이나 이런 방향에 있어서 좀 한정적인 부분을 좀 인정하시고 항상 이제 거래하실 때는 변동성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해서 대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 관리, 즉 내가 투자 대금 대비 들어가는 포지션에 대해서 물량 조절을 좀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상품이라고 다시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에 대해서 매수 조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상품에 대한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40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인데요. 일단 개장을 하고 난 후 1시간이 넘을 시각입니다. 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S&P와 나스닥을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P에 대해서는 2,586.75포인트 여전히 고가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여전히 6,308포인트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 손절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유로 FX도 움직임이 오늘은 적네요. 1.16130이고요.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골드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1273달러, 4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는 1270달러까지 좀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는 1274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6달러를 앞에 두고 있는데 55.97달러예요. 네, 현재 시세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56달러에 대한 부분 가격대 또 신세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도 하고. 네, 가치평가상은 56달러까지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그 이상을 보실 분들께서는 좀 리스크를 감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줄여서 가셔야 되죠. 저는 그런 포인트를 좀 추천드리질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5.73 같은 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방향 쪽으로, 보시면 오늘 장에 사실상 터닝 포인트죠. 오늘 장에 터닝 포인트가 돼서 상승세로 쭉 이끌어주는 모습인데 이런 포인트를 노리시는 게 장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네이버를 딱 들어가시면 네이버 검색 순위 1위가 만수르입니다. 만수르를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럼요. 유명 구단주이자 이제 돈의 상징으로 좀 이제 많이 불려져 있는데 사실 저도 이런 자산이 부럽긴 한데 저도 갖고 싶긴 한데 이제 그 만수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슈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만수르가 아니고요. 그 만수르가 아니고 동명의 왕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 측의 동명의 왕자가 한 명 더 있는데 아까 이제 MC님께서 일부 후반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왕자들끼리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살짝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이번 사우디 이제 제1왕위 계승자인 이제 무하마드 빈 살만 이분이 이제 대대적으로 숙청을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슈가 풍문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수르 왕자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도 함부로 이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자금력이 여기까지 또 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그 만수르가 아니라 다른 만수르라는 점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왕자들끼리의 실질적인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오일 시장의 리스크로 살짝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왕자들끼리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오일의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까라고까지는 생각을 확대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시장 공급자가 누군지, 즉 셰일 혹은 오펙 핵심 국가들이 공급량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판매가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셰일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졌기 때문에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틈을 타서 판매 단가를 당연히 올려야 되죠. 상대 경쟁 국가가 약해졌으면은 이 틈을 타서 독점을 하고 그 독점한 만큼 권력을 휘둘러서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수요 공급의 정상적인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상승했다는 정상적인 상승이라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55달러 후반, 이제 56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서 뭐 리스크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또 마스터님이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55.9899 후반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저희 끝나는 시각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정말 상담 시간에 다양한 상품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해외 선물에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불거진 이슈고 최근에 나온 뜨끈한 이슈가 바로 있습니다. 시카고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곧 올해 안에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 저희가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에서 비트코인 쪽에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로 800만 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지금 뭐 한 달 만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또 해설위원님은 또 증권사에 몸담고 있으신 분으로서 어떻게 이 상품을 또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사실 이제 주변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비즈니스적으로 좀 많이 좀 관심도 많이 보이시고요. 근데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제도권에서 거래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를 다니는 저로서는 약간 좀 외면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CME 상장된 소식 자체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가상화폐 혁명 세컨드 페이지가 아닐까라는 정도의 중요한 이슈라서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해외 선물의 신세계가 아니습니까? 그 차원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CME에서 상장되는 거고 해외 선물을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CME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CME는 미국의 4대 거래소가 합병되어 이런 거대 공룡
민간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거는 이제 그 공기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이제 민간 이 거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떠한 이제 그 수익성의 판단을 좀 냉철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각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생겨된 거래소를 통해서 제도권 거래소가 아니죠. 네. 자, 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CME가 먼저 이걸 선물, 즉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어떤 나라든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각 시장에 있는 가격 차이들이 그 차익 거래 발생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ME 상장 자체는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어떤 이 가격 그 시장마다 가격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표준을 CME가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에 지금 뭐 $600, $700 하고 $10,000 네. 간다는 얘기 나오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코인 하나에 그런 건데 그거를 거래할 때 표준이 생길 겁니다. 비트코인에 이제 선물에 표준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매력적인 증거금으로 이 비트코인의 상승과 그리고 하락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파생상품의 전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뭐 골드나 원유 같은 상품으로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ME에 상장되면 증권사에서 그 상품을 런칭만 하게 되면 해외 선물 계좌가 있는 누구나 증권사 계좌로 자기의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서 손쉽게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CME의 선물로 상장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뭐 우리나라도 거래소들이 있고 각종 나라에서 민간 자생으로 좀 거래소들이 많습니다. 그 거래소가 이제 또 상장이 된다면은 현재 뭐 중국 쪽의 뭐 비트코인 가격과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비차익 거래라든지 차익 거래를 하시는데, 하지만 뭐 비트코인은 지금 해외로 송금을 할 때 시간이 뭐 30분 걸린다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물 거래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된다면은 거래량까지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네. 이게 비트코인 자체가 투자 자산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승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아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옆에 주변에 보게 되면 네. 상승할 땐 좋은데 불안해해요. 아, 언제 그럼요. 급격히 또 빠질까봐. 그렇죠. 하지만 선물은 뭡니까? 해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는 것이고 네네. 오히려 좀 많이 올랐다 싶었을 때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기성 구조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비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원화로 800만 원이 넘는다는 거는 1비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단위도 어떻게 쪼개질지 참 궁금하네요. 이게 지금 네. 해외 선물 같은 게 예상입니다. 네네. 보통 200에서 500만 원 정도 한 개 증거금이기 때문에 네. 1비트를 기초 단위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10비트를 한 계약으로 해서 한 레버리지를 한 10배 좀 넘게 주는 네. 요 정도 구조가 예상이 되는데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이 좀 많아지면서 원래는 더 쪼개서 거래가 됐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작은 단위는 좀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 해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아무래도 이제 선물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시스템 쪽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사실 저는 네. 이제 CM에 대한 구조에서부터 시스템까지로 좀 넘어가는 과정을 좀 통합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CME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니까 일단 상장을 시켜놓으면 본인들의 수익 관점에서 수수료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상장을 먼저 시켜놓은 거고요. 그런데 보통은 현물 기초자산 시장이 시장을 주도하고 그 이후에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따라가면서 가는 움직임이 일반적이라면은 비트코인 시장은 지정된 현물 판매가가 굉장히 불안정적입니다. 불균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ME가 현물가를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의 현물가들이 전부 다 선물가를 기준으로 포커스해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기초에 있고요. 기초 자산을 가진 일반적인 현물 상품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 차이점은 좀 분명히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냥 일반 거래소가 아니고 왜 CME에서 이 부분을 도맡아서 거래를 했느냐? 사실 저희는
포커스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레버리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양매도, 그죠? 양방향 거래. 예. 양방향 거래를 통해서 매수 매도가 둘 다 자유롭게 가능한데 왜 그게 중요하느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중심의 거래만 이루어졌고 매도 거래 물량이 굉장히 적은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매수 매도 비중을 정확하게 갈라서 현물 가격을 책정을 들어가려면은 매수 매도가 둘 다 가능한 CME장에다 상장시키는 게 전부 비트코인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고요. 사실상 선물 상품은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사실 계약서 관점으로 현재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1비트 기준의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레버리지 비율만 올려놓으면은 선물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동일한 가격에도 높은 비트 수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 비율상 높아질 거다라는 부분은 착안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근데 뭐를 측정을 하면 되냐? 저는 이제 시스템 기업이죠. 시스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 상장까지도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시스템 거래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비중에 있어서 시스템 거래 비중을 들어가시면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정말 알찬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다시 도와드렸고요. 지금 현재 시세에서 지수와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의 상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까지 저희가 말씀 도와드렸는데요.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요, 마스터님? 네, 저는 오늘 뭐 신규 상품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 사실 기존 상품 이제 오일, 뭐 골드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 분석을 좀 제대로 드린 것 같아서 좀 보람 있는 타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마침 또 서머 타임이 해지된 날 첫날이기 첫날이죠. 때문에 네. 의미 있는 거래를 이어가 드린 것 같고 또 수익도 터뜨려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장을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P에 대해서 그리고 크루드 오일까지 아주 오늘 시원한 수익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좀 더 1시간 더 뒤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긴박감을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고요. 저도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손이 근질근질하네요.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죠. 네, 일단은 중요한 점은 많이 상담도 이루어졌는데 어떤 진입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입 후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손절이 is very important. 그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은 56달러 돌파한 이후 56.04까지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지수 S&P는 2587까지 올라갔다는 점 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흐름 살펴드리면서 신세계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에서도 다양한 정보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